정경심 교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주 중요하거나 긴 이야기는 아닌데 정경심 교수가 방문한 우체국이 동양대에서 4분 거리에 있는 풍기 우체국이라고 저기 그 고일석 기자하고 빨간 아재가 전달해 왔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동양대에서 자동차로 4분 거리에 있는 풍기 우체국이었는데 그 전에 좀 잘못 알려져 있었던 거죠. 어쨌건 간에 이거는 뭐 더 정확한 팩트를 위해서 이거 정정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더 이해가 되잖아. 동양대에서 PC를 잠깐만 쓰고 우체국에 뭘 갔다 오고 그 영수증을 스캔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 PC는 동양대에서 쓰던 PC임이 사실상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표창장을 위조하려고 딱 컴퓨터를 들고 가가지고 표창장 위조하고 다시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풍기 우체국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안 가본데 어디야? 아니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이제 풍기 근처에 있는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받은 선물을 이제 가지고 가기 불편하니까 풍기 우체국에 들려서 이제 소포로 붙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느라고 풍기 우체국에 갔었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그때 봤던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학교가 동양대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가는 길에 동양대 그러니까 대학교 간판이 보이잖아요. 진짜 산골이거든요. 듣보잡이죠. 도대체 이런 곳에 왜 대학교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동양대였구나라는 걸 이 기사를 보고 이게 기억을 떠올리게 된 건데 이게 동양대에서 나와가지고 차로 4분 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기번호에 적혀 있는 마지막 번호가 그게 뭐 풍기 우체국이냐 뭐 다른 우체국이냐 이걸 가지고 막 그동안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디테일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검찰은 그 포렌식 그 자료를 가지고 장난질 쳤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디테일은 정경심 교수가 그 PC를 방배된 거 사용 안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판사 리스크가 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판사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이렇게 막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갖고 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은 그걸 갖고 재판장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임정혁 판사 등의 1심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을 통해서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예단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검찰이 그 제출한 증거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괜찮을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구석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단을 갖고 2심을 만나기 시작했다면 변호인 측이 그 검찰의 주장, 공소 사실을 깨는 증거들을 갖다 줘도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판사 리스크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판사 리스크를 깨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알고 있을 때는 대충 자기가 더군다나 판검사라고 하는 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느낌이 있는 가운데 여론의 관심을 못 받아. 그러면 이게 대충 검찰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그냥 끌고 가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론화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게 지지고 볶으면서 뭐 민주당이 조국 감싸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이게 이슈가 돼야만 검사들이 예단을 갖지 않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의 중요성은 우선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예, 심단 판사죠. 항소심 재판부가 대구 MBC의 신병철 기자의 보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변호인단하고 이제 검찰한테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다시 처음부터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선 여기서는 제가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를 보게 되고요.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보통 항소심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다 끝나고 가져오고 나서 그냥 그거 바탕으로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거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자라고 하는 건 나를 이해를 시켜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거는 제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6월 달에 2013년 6월 달에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따라서 무죄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심에서 검사가 지금 자기 논리에 자기가 발목 잡혀서 탄핵을 당했는데요. 첫 번째 1번 IP 주소가 있는 곳이 그 PC가 있는 곳이다. 전제 조건 하나를 딱 깔아요. 검사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1년의 기간을 두고 앞에 쪽과 뒤에 쪽에 방배동이니까 샌드위치 이론에 따라 중간에도 6월 달에도 방배동에 있었다라는 논리를 폈고 1심은 그걸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호인단이 장난을 들어갑니다. 너랑 똑같이 해볼게 라고 하면서 인정 안 해요. 원래 변호인단은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하는 척을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말대로 IP 주소가 뜨는 곳이 PC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치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1년 사이로 뒀지만 나는 5월에서 8월 해서 3개월 사이로 딱 두고 나서 샌드위치를 얇게 줄입니다. 얇게 줄여서 5월과 8월 사이에 6월. 그러면 이건 동양대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여기서 탄핵을 당한 거예요. 전제 조건 출발을 대전제를 같이 가져갔는데 지는 1년짜리 넓은 거고 그 다음에 변호인단 쪽은요 3개월짜리 좁은 건데 6월 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진 거예요. 이때 요번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1심에서 피고인 쪽에 변호인단이 했던 IP 주소는 PC의 존재 위치가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얘네가 앵무새처럼 받아들입니다. 왜? 대전제를 깨야 돼요. 대전제를 깨지 않으면 현재 게임에선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를 깨버리면서 IP 주소가 있는 곳은 PC의 존재 위치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동양대도 아니고 방배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를 검찰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판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음. 이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IP 주소 갖고 얘기 못 하고요. 검찰이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불리할 때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IP 주소랑 하등 관계없이 그 PC가 진짜 그날 당일 6월 16일 날 방배동에 있었다는 걸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로 끝나는 이 게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심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어디에 있었건 이 PC를 쓴 사람은 정경심 교수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말 즈음에 어떤 언론사가 IP에 관련해서 통신 3사에 물어봤더니라고 하는 기사를 내요. 그 기사는 사실상 검찰 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 논리로 이제 저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동양대에 썼다는 증빙이 될 수는 없다. 요거를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싶은 거고 요게 지금 맞아요. 네. 통신 3사의 회사에 물어봤더니 그게 근데 나는 하나가 첫 번째요. 동양대가 그 사이에 무슨 인터넷 회선이나 이런 걸 바꾸지 않았다면 동양대 그 즈음에 그 건물에는 그 IP가 뜰 거 아니냐고 대략. 예. 그렇죠. 왜 그거 알아볼 노력을 안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문제는 되게 착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동양대에 썼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면 그 반대 논리로 그렇죠. 어찌 됐건 이것은 니들 공소장에 쓴 대로 방배동에서 6월 16일 날 정경심 교수가 하지 않았다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다 깨지는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 이쪽 증명도 안 되죠. 전혀 안 되는 상황이면 제대로 된 재판부라고 하면 위조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냥 이건 무죄인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판사 리스크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그 길들여져 온 판사들도 소위 말하면 윤석열에 의한 조국 장관의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예단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1심이 판결 효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진짜로 조국 장관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하고 막 7대 11이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 설마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아. 이게 예단이 들어가 버리면요. 재판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MBC가 이걸 가지고 계속 치고 나오는데 서울 MBC와의 관계에서 내부적 문제로 서울 MBC가 받아주지 못했다라고 신병철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러면 서울 MBC는요. 대구 MBC가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대다수의 국민은 진짜로 표창장이 위조된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MBC는 더 늦기 전에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더 늦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병철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모르겠는데 근데 민주당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민주당 뭐 합니까? 서울 MBC가 안 받는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이 움직여서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된다. 국정조사라도 하자라고 들이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총공격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내가 늘 요즘에 주장하는 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최성해 건이 터졌잖아요. 최성해는 지금 재판의 중요한 참고인이거나 증인일 뿐이지 이 사람이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저쪽 당으로부터 공천 약속까지 받았다는 그것도 누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녹취로 남아 있어요. 예. 그 지점에 최성해 자체는 이익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럼 민주당이 치고 나가야지. 치고 나가라고. 공격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이걸 이슈화 시켜서 최성해라는 사람의 사실 다 지우고 보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과 관련한 그 범죄는 있잖아요. 최성해의 말이 100%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최성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최성해의 말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는데 이건 유죄야. 다만 그걸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USB 뻑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최성해 자체를 뭐 국정조사라도 하자라고 부른다든지 그렇게 돼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뭐 최성회나 어떤 뭐 그쪽 검사를 공격하거나 그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것보다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을 재판부에 요구를 하세요.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 보고서 있잖아요. 보고서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거하고 변호인 측에서 부족한 거하고 내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전문가 하나 데리고 오고 우리도 전문가 데리고 올 테니 전문가의 양쪽 의견을 들어보자. 근데 재판부가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거는 실익이 없다. 좀 뭐 진실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개소리를 하는데 그게 왜 실익이 없습니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반대되는 토론을 듣고 판사가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지금 현대사회의 법 제도 아닙니까? 근데 변호인 측에서 전문가 소환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검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를 판사가 안 해? 해버리면 그럼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 규명을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누구를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천안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천안함에선 폭발이 없었어요. 폭발한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신상철 대표가 늘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진실이 드러나면 현재 국민의 짐 같은 부류의 정당은 전립 자체 이용을 받게 된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천안함에서 폭발한 흔적이 없는데 폭침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초반 만들어진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건드리기 너무 큰 거야.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익이 우선한다. 정권을 상관없이 천안함이 북한이 때린 게 아닌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이미지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식의 논리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180석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요. 특수정예 부대에다가 최신형 디지털 화기까지 그냥 다 쥐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면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 공부도 안 해. 보좌관들이라고 민주당스럽습니까? 보좌관들은 그냥 보좌관스러워요. 그러면 국회의원 자체가 민주당스러워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하면 파봐라. 뭐 김우겸 의원처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직접 갔다 와봐라. 잘 모르니까. 그 흐름을 가면서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의 조국은 사모펀드 이상 없음. 아무 문제 없었음. 7대 입시비리라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이건 누구나 그랬을 법한 이야기를 죄로 다뤄야 되느냐는 부분.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사실상 표창장 위조 부분인데 이것도 조작의 정황이랄까 증거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이기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 100% 공감했는데 정권을 바꿔내고 정권을 유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되게 너무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언론이 조국 편이었다면 지금 조국 장관 뭐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대에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네. 진실이랑 상관없는 거야. 얼마나 두들겨 맞고 나쁜 놈처럼 보이느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조국을 털고 가자 이런 표현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내는 작업이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재판부가 결국은 조국 장관의 정경심 교수한테 나쁘게 판결을 했다 치더라도 그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문제가 되는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2심도 비슷하게 나온다면요. 다수의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찍어주고 싶겠냐고. 이런 지점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지점에서 아주 겸묘하게 여론화시키는 작업들을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급들이 계속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여론에 관심을 받으면 재판이랑 상관없이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진짜로 IP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보도 그런 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도 이거 잘못했다가는 잣대겠군 하는 그 분위기가 나온다고요. 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합시다.